혹시 손목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당신이군요. 32년 만에 제가 잃어버린 그 아이가 살아서 돌아왔군요. 순덕은 그중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분식집 테이블에 앉아 라면을 먹고 있는 사진. 이 아이가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2년 전 이곳에 왔던 아이예요. 정우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얼굴, 라면 그릇을 두 손으로 잡고 먹는 모습, 그리고 아이의 손목에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봤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작은 모반. 쓸게.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혹시 손목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정우는 조용히 오른팔을 내밀었습니다. 손목에 작은 점을 보여줬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그 점을 만졌습니다. 당신이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가득했습니다. 32년 만에 돌아왔군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야, 윤정호. 3번 컨테이너 쪽 정리 좀 해봐. 알겠습니다. 거기 오래된 짐들 쌓여 있으니까 조심하고. 정호는 부산항 야간 컨테이너 야드였습니다. 거대한 크레인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지게차 엔진음이 밤 공기를 채웠습니다. 윤정호는 익숙한 동작으로 레버를 당기며 3번 창고 쪽으로 지게차를 몰았습니다. 이미 12회째 반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오후 11시 42분. 정호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고리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녹슨 금속 고리에 매달린 작은 물고기 모양 장식. 언제 어디서 생긴 건지도 모를 물건이었지만 이상하게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만지작거리다 보면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곤 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잊고 사는 것 같은 기분. 아니, 잊은 게 아니라 애초에 알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공허함이었습니다. 정우는 열쇠고리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지게차에서 내렸습니다. 3번 창고는 오래된 미처리 화물들이 쌓이는 곳이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앉은 나무 팔레트 위로 손전등 불빛을 비췄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녹슨 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다 언제 들어온 거야? 정우는 중얼거리며 팔레트를 하나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2001년, 2005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화물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진 선반 뒤편에서 낡아 빠진 우편 자루가 보였습니다. 이런 게 왜 여기 있지? 우체국 마크가 희미하게 남은 갈색 자루였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자루를 끌어냈습니다. 묶인 끈이 삭아서 손만 대도 툭툭 끊어졌습니다. 자루 안에는 배달되지 못한 우편물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 소포 포장지 조각들, 그리고 엽서 한 장. 정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른 우편물들과 달리 유독 선명한 푸른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엽서 앞면에는 하얀 꽃 한 송이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섬세한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듯한 그림이었습니다. 바람꽃. 정우는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엽서를 집어든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뒷면을 확인하려다 말고 정우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드 저편에서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옮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천천히 엽서를 뒤집었습니다. 희미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세월의 발에 거의 지워질 뻔한 글자들이었습니다. 종점 앞 바람꽃, 단 6글자, 주소도 이름도 날짜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6글자만이 엽서 한쪽 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글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종점 앞 바람꽃, 종점 앞 바람꽃.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쩍 스쳤습니다. 버스 정류장, 녹슨 표지판, 종점이라고 쓰인 낡은 글씨, 그리고 뜨거운 국물 냄새,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손을 잡는 감촉, 따뜻했던 그 손의 온기. 으윽, 정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분명 본 적 없는 풍경인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꿈인지 기억인지 알 수 없는 파편들이 뇌리를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지며 빛이 흔들렸습니다. 정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엽서를 꽉 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뭐지? 정우는 엽서를 작업복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정리를 마저 끝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안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엽서가 거기 있다는 걸 확인하듯이. 새벽 2시, 야간 작업이 끝났습니다. 정우는 샤워장에서 작업복을 벗으며 다시 한번 엽서를 꺼내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도 바람꽃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마치 어제 인쇄한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원룸에 누워서도 정우는 엽서를 놓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뇌까렸습니다. 종점 앞 바람꽃. 이게 나한테 온 거야?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던 거야? 왜 배달되지 못했지? 그리고 왜 내가 이걸 보는 순간 머릿속에 그런 장면들이 떠올랐지?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엽서를 그냥 버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6글자가 자신의 삶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직감. 정우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바람꽃 엽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정우는 통영에 있는 양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에서 통영까지는 차로 2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자 정우의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그를 안정시켰습니다. 통영 항구 근처의 작은 2층 주택. 1층은 양모 오명자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명잔의 밥상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우가 도착했을 때는 점심 장사가 막 끝난 시각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우 왔니? 밥은 먹었어? 명자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로 정우를 맞았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정우는 부엌으로 들어가 자연스럽게 행주를 들었습니다. 조금 이따 먹을게요. 아버지는요? 2층에 계셔.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쉬고 계시더라.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거지를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
어제 항만에서 오래된 우편 자료를 발견했는데 정우는 작업복에서 엽서를 꺼냈습니다. 명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엽서를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게 바람꽃이네. 어머니도 아세요? 응. 옛날에 강원도 쪽에서 많이 피는 꽃이라고 들었어. 그런데 이게 왜? 정우는 엽서 뒷면을 보여줬습니다. 종점 앞 바람꽃. 명자는 안경을 벗었다 다시 쓰며 글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다고? 3번 창고 구석에 묻혀있던 우편자루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이걸 보는 순간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머릿속에 스친 장면들을 느꼈던 기묘한 감정을 어떻게 말로 옮긴단 말입니까? 명자는 정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걱정, 안타까움, 그리고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조심스러움. 정우야. 네. 2층 가서 아버지한테 이것 좀 보여드려봐. 아버지한테요? 응. 아버지가 뭔가 아실지도 몰라.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양아버지 김도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낚시채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선장으로 일하던 그는 은퇴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바다를 그리워했습니다. 아버지, 오 왔구나. 어서 와. 정우는 도식 옆에 앉으며 엽서를 내밀었습니다. 도식은 돋보기 안경을 쓰고 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말없이 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바람꽃 그림을 쓰다듬고 뒷면의 글자를 읽고 다시 앞면을 보고 정우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도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우야. 도식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할 일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자세히는 모른다. 하지만 이 엽서가 너한테 온 건 우연이 아닐 거야. 도식은 엽서를 정우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를 처음 우리 집에 데려왔을 때 내 손에 뭔가 꽉 쥐어져 있었어. 작은 종이 쪽지였는데 거기 바람꽃 그림이 그려져 있었지.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응. 하지만 그 종이는 너무 낡아서 얼마 못 가 찢어져 버렸어. 글자도 다 지워져서 읽을 수가 없었고, 우린 그냥 누군가 내게 준 작은 위로쯤으로 생각했지. 도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우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널 입양한 건 내가 5살 때였어. 그전 기록은 온전하지 않았지.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군지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었어. 우린 그냥 너를 우리 아들로 키우기로 했어.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내가 내 뿌리를 찾고 싶어 하는 것 같구나. 정우는 엽서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 당연한 일이야. 누구든 자기 시작이 궁금한 법이지. 도식은 정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 엽서에 적힌 종점이라는 곳을 찾아봐. 혹시 모를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필요하면 도움을 청해도 돼. 누구한테요?
이선영 기자 알지? 지역신문에서 일하는. 그 친구가 옛날 자료 찾는 데는 도사야. 한번 연락해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선영은 정호가 몇 년 전 항만 안전사고 취재로 만났던 기자였습니다. 꼼꼼하고 끈질긴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정호야. 네. 뭘 찾든 못 찾든 너는 우리 아들이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도식의 말에 정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날 저녁 명자가 차려준 저녁밥을 먹으며 정호는 결심했습니다. 이선영에게 연락해 보기로, 이 엽서의 비밀을 풀기로. 밤늦게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 정호는 휴대폰을 꺼내 이선영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영 씨, 저 윤정호입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뵐 수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장은 5분 만에 왔습니다. 정호 씨, 물론이죠. 내일 오후 2시 괜찮으세요? 신문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정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종점을 향한, 바람꽃을 향한 긴 여정의 첫걸음을. 다음 날 오후 2시 부산 남구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정호는 구석 자리에 앉아 이선영을 기다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바람꽃 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호 씨, 이선영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검은 코트에 크로스백을 맨 그녀는 여전히 예리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 특유의 날카로움이랄까요? 오랜만이에요, 선영 씨. 그러게요. 한 2년 됐나?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덕분에요. 두 사람은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선영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이세요? 정호는 엽서를 이선영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선영은 엽서를 집어들고 꼼꼼히 살폈습니다. 앞면에 바람꽃 그림, 뒷면에 희미한 글자. 바람꽃, 종점 앞. 이게 오래된 우편 자료에서 나왔어요. 배달되지 못한 채로요. 이선영은 휴대폰을 꺼내 엽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 각도로 확대해서 글자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 엽서, 정호 씨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정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도움을 받으려면 솔직해야 했습니다. 저, 양자입니다. 5살 때 통영의 부모님께 입양됐어요. 그 전 기록은 거의 없고요. 근데 이 엽서를 봤을 때 뭔가 떠올랐어요. 장면이랄까, 기억이랄까. 정호는 그날 밤 창고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선영은 메모를 하며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럼 이 엽서가 정호 씨 과거와 연결된 단서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걸까요? 직감은 무시하면 안 돼요. 특히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는 거라면요. 이선영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일단 바람꽃과 종점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볼게요. 옛날 버스 노선도, 지역 상징물, 우체국 기록 같은 거요. 키보드 소리가 카페에 울렸습니다. 이선영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정호는 초조하게 지켜봤습니다. 일단 바람꽃은 주로
강원도와 경북 북부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식물이에요. 봄에 피는 흰색 꽃이고요. 강원도. 그리고 종점이라는 표현이 흥미로워요.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인데 옛날 시외버스나 마을버스 노선 끝을 종점이라고 불렀거든요. 이선영은 몇 가지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옛 신문 기사, 지역 블로그, 관광 안내 페이지. 혹시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에 강원도 쪽에 가본 기억 있어요? 기억이 없어요. 5살 이전 기억이 거의 통째로 없거든요. 그럼 입양 기록은요? 어디서 입양됐는지 나와 있나요? 그게 양아버지 말씀으로는 기록이 온전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정확한 출신지나 친부모 정보가 없대요. 이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호 씨, 신뢰가 안 된다면 입양 당시 서류나 관련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거기서 단서를 찾을 수도 있어요. 한번 양아버지께 여쭤볼게요. 그리고 제가 아는 사회복지사 선배가 있는데 옛날 입양 기록 찾는데 도움 줄 수 있을 거예요. 연락해 볼게요. 정우는 감사의 마음이 북받쳤습니다. 선영 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궁금해요, 솔직히. 기자 본능이랄까요? 이선영은 엽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 엽서, 인쇄 상태가 꽤 좋은데요? 세월이 꽤 흘렀을 텐데 색이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는 게 신기해요. 저도 그게 이상했어요. 혹시 특수 인쇄였을 수도 있어요. 지역 관광용이나 기념품으로 만들어진 엽서일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옛날 인쇄소나 우체국 쪽 자료도 좀 뒤져볼게요. 두 사람은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선영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제시했고 정호는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이선영이 말했습니다. 정호 씨,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쩌면 원하는 답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혹시 답을 찾더라도 그게 정호 씨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고요. 그것도 각오는 하고 있어요. 이선영은 정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찾아야겠죠? 평생 궁금해하며 살 순 없으니까. 네, 찾아야 해요. 그날 밤 정호는 양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입양 당시 서류를 좀 볼 수 있겠냐고. 도식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내려와. 내가 준비해 놓을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우야. 네. 괜히 흔들렸다가 더 허전해질까봐 겁나지?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역시 자신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도 가야 할 길이면 가야지. 안 그러면 평생 그 엽서를 붙들고 살 거야. 네. 우린 여기 있을 테니까 마음 편히 다녀와. 전화를 끊고 정호는 엽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바람꽃은 여전히 그 자리에 피어 있었습니다. 흰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듯한 그림. 종점.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뭘 발견하게 될까요? 정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 이 여정을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것. 창밖으로 부산항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컨테이너 야드, 크레인, 바다.
12년간 그를 지켜준 풍경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른 풍경을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종점이라는 이름의 바람꽃이 피는 그곳으로 주말 정호는 다시 통영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식은 2층 서재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 정호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내 입양 관련 서류 다 들어있어. 정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노란 종이들이 나왔습니다. 입양 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아동보호시설에서 발급한 서류 몇 장, 태백시 아동일시 보호소. 정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서류에 적힌 주소를 보니 강원도 태백이었습니다. 태백? 응. 너를 그곳에서 데려왔어. 당시 그 보호소는 주로 가족과 떨어진 아이들을 임시로 보호하는 곳이었지. 그럼 제가 태백 출신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하지만 정확한 건 도식은 말을 흐렸습니다. 서류에는 정호의 정확한 출생지나 친부모 정보가 없었습니다. 신원미상이라는 도장만 찍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호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이선영에게 전송했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태백, 이제 범위가 좁혀졌네요. 바람꽃도 그 지역에 자생하고요. 제가 태백 쪽 옛 버스 노선도 찾아볼게요. 이틀 후 이선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호 씨 찾았어요. 뭐요? 태백 외곽에 화방제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1990년대까지 시외버스 종점이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마을 이름이 바람꽃 마을이었대요. 정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바람꽃 마을. 네. 지금은 사람이 거의 안 살지만 예전에는 탄광촌이었대요. 광산이 문을 닫으면서 사람들이 다 떠났고요. 근데 그 마을 입구에 분식집이 하나 있었다는 기록을 찾았어요. 분식집? 네. 옛날 블로그에 사진도 남아있더라고요. 잠깐만요. 지금 보내드릴게요. 정호의 휴대폰에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흐릿한 화질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낡은 건물, 버스 정류장, 그리고 간판에 적힌 글자. 순덕이네 분식. 정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 풍경이 머릿속에 스쳤던 그 장면과 겹쳤습니다. 버스 정류장, 종점이라고 쓰인 표지판. 정호 씨,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그런데 이 분식집 지금도 있나요? 그게 확실하지 않아요. 최근 자료가 없거든요. 직접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정호는 결심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혼자 가시게요? 네. 이건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이선영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정호 씨 조심하세요. 그리고 뭔가 알아내시면 연락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영 씨. 전화를 끊고 정호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명자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응? 저 며칠 휴가 낼게요. 명자는 손을 멈추고 정호를 돌아봤습니다. 어디 가려고? 강원도 태백이요. 바람꽃 마을이라는 곳. 명자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걱정, 안타까움, 그리고 이해. 그곳에 답이 있을 것 같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명자는 앞치마를 벗고 정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우야. 네. 답이 뭐든 내 편은 우리야. 그거 알지? 정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가서 마음 편히 찾아봐. 그리고 돌아와. 우리 기다리고 있을게. 명자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김밥, 계란말이, 과일. 정우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길에서 배고프면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우는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도식은 현관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네, 아버지. 그리고 정우야. 네. 무서워도 괜찮아. 누구나 자기 뿌리를 찾는 건 무서운 일이야. 하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로 손 흔드는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우는 눈물을 참으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통영에서 태백까지는 먼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또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다가 점점 멀어지고 산이 가까워졌습니다. 휴게소에서 잠시 쉬며 정우는 엽서를 꺼냈습니다. 바람꽃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곧 그 꽃이 피는 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오후 3시 정우는 태백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화방제를 검색했습니다. 목적지까지 25km. 차는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 양옆으로 펼쳐진 산. 사람의 흔적은 점점 적어졌습니다. 500m 전방 목적지입니다. 정우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낡은 철제 기둥, 녹슨 표지판, 그리고 그 위에 희미하게 남은 글자, 종점. 정우는 차를 세웠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곳이었습니다. 그가 찾던 엽서에 적힌 그 종점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정우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월의 찬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주변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바람소리, 새소리, 그리고 먼 곳에서 들리는 물 흐르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종점 표지판은 완전히 녹슬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자도 거의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종점이라는 두 글자만은 간신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50m쯤 떨어진 곳에 작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낡은 단층 건물. 시멘트 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고 지붕 기와는 몇 장이 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판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순덕인의 분식. 정우의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분식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발걸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더 자세히 보였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커튼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있었습니다. 정우는 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나무문. 손잡이도 녹슬어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정우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발걸음 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또렷한 눈빛. 앞치마를 두른 채 정우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호는 입을 열려다 말고 그냥 배낭에서 엽서를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엽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바람꽃 엽서를 할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엽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호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뒤로 물러서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분식집 내부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낡은 테이블 4개, 플라스틱 의자들, 벽에 걸린 메뉴판, 떡볶이 3,000원, 김밥 2,500원, 라면 2,000원. 20년 전 가격표였습니다. 할머니는 한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정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주방으로 가더니 물 2잔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정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엽서는 여전히 할머니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엽서 어디서 구하셨어요? 부산항 창고에서 나온 오래된 우편자루 안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돌아왔네요. 할머니께서 보내신 건가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엽서를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바람꽃 그림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렸습니다. 정호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덕입니다. 이 분식집을 45년째 하고 있어요. 옛날엔 손님이 많았어요. 탄광 사람들, 버스 기사님들, 마을 사람들. 하루 종일 북적였죠.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는 텅 빈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이젠 저 혼자예요. 정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바람꽃 엽서가 저와 관계가 있나요? 박순덕은 정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윤정호입니다. 윤정호. 순덕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에 다른 이름이 있었나요? 정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5살 때 입양됐어요. 그 전 기억이 없고요. 순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주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호는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순덕이 다시 나왔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순덕은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몇 장, 작은 수첩, 그리고 바람꽃이 그려진 종이들. 순덕은 그중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분식집 테이블에 앉아 라면을 먹고 있는 사진. 이 아이가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2년 전 이곳에 왔던 아이예요. 정호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얼굴, 라면 그릇을 2손으로 잡고 먹는 모습, 그리고 아이의 손목에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봤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작은 모반. 이게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버스가 고장나서 여기 멈췄어요. 손님들이 우르르 내려서 제 가게로 왔죠. 그 아이도 한 분이랑 같이 왔어요. 근데 순덕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근데 버스가 고쳐지고 사람들이 다시 타는데 혼란스러웠어요. 사람이 너무 많았고 그 아이가 잘못된 버스에 탔어요. 정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잘못된 버스에? 네. 반대 방향 버스에. 아무도 몰랐어요. 아이도 어른들도. 한참 후에야 알았죠. 근데 그땐 이미 순덕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제가 그 아이한테 라면을 주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덕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매일 이곳을 지켰어요. 혹시라도 그 아이가 다시 올까봐. 혹시라도. 그녀는 바람꽃 종이들을 가리켰습니다. 바람꽃 엽서를 만들어서 하나씩 남겼어요. 이곳 산에 바람꽃이 많이 피거든요. 그 아이가 혹시라도 기억하고 찾아올까봐.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덕이 말했습니다. 혹시 손목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정우는 조용히 오른팔을 내밀었습니다. 손목에 작은 점을 보여줬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그 점을 만졌습니다. 당신이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가득했습니다. 32년 만에 돌아왔군요. 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순덕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녀는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게 뒤편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꽃이 그려진 32년 전의 약속이. 정우는 분식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3월의 저녁 공기는 차가웠지만 정우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1시간이 넘게 흘렀습니다. 분식집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 씨, 어떻게 됐어요? 선영 씨, 찾았어요. 그곳을. 정말요? 그럼 뭘 알아냈어요? 정우는 지난 1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 32년 전의 사진, 손목의 점, 그리고 잘못한 버스 이야기. 이선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정우 씨가 그 아이였던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할머니가 문을 닫고 나오질 않으세요.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걸까요? 이선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정우 씨, 급하게 다그치면 안 돼요. 저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돌아가요? 네. 할머니도 충격이 크셨을 거예요. 32년 만에 그 아이가 나타났는데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정우는 분식집 문을 바라봤습니다. 커튼 사이로 여전히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버리면 내일 다시 오세요. 아니면 모레. 할머니가 마음을 여실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선영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정우는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산골의 밤하늘은 부산과 달리 별이 많았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차로 걸어가려다 멈췄습니다. 뭔가 남기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여기 왔었다는 흔적을, 그리고 다시 올 거라는 약속을. 정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얀 꽃들이 보였습니다. 분식집 뒤편 언덕에 피어 있는 꽃들이었습니다. 바람꽃이었습니다. 정우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바람꽃 한 송이를 꺾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분식집 문 앞으로 돌아와 정우는 바람꽃을 문고리에 조심스럽게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짧은 글을 적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마이너스 정우. 메모지를 꽃과 함께 묶어두고 정우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분식집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그는 차로 향했습니다. 태백 시내의 작은 모텔에 짐을 풀고 정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섞였습니다. 32년 전 5살 아이, 잘못한 버스,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태백에서 통영까지 가게 됐을까요? 그 사이의 기억은 왜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정우는 손목의 점을 만졌습니다. 작고 하찮은 점이었지만 이것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자신이 그 아이였다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모텔 근처 빵집에서 식빵과 우유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방제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 정우는 분식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에 걸어둔 바람꽃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메모지도 없었습니다. 정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져가신 걸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대답이 없었습니다. 똑똑똑.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정우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렸습니다. 잠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머니? 정우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분식집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텅 빈 테이블들, 낡은 의자들. 하지만 한 테이블 위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꽃 한 송이, 그리고 그 옆에 낡은 공책 한 권. 정우는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공책 표지에는 방명록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옛날 손님들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순덕이네 떡볶이 최고, 마이너스 1998년 김철수, 여기라면 국물이 예술이에요, 마이너스 2001년 박영희. 수십 개의 메시지들이 세월의 흔적과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 날짜로 적힌 새 글씨가 있었습니다. 32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볼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마이너스 순덕. 정우는 공책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우는 펜을 꺼내 공책에 적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야기를 듣고 싶을 뿐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마이너스 정우. 그리고 정우는 분식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고 종점 표지판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전 10시, 11시. 정우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간단히 샌드위치로 점심을 때우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분식집 문이 열렸습니다. 박순덕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쟁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쟁반을 내밀었습니다. 라면, 좋아하세요? 정우는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빨간 국물, 노란 면발, 그리고 계란 하나가 올려진 라면이었습니다. 네, 좋아합니다. 그럼 같이 드실래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은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두 사람은 분식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32년 만에 그들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라면 그릇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정우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할머니였습니다. 1993년 4월 7일이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날씨가 참 좋았어요. 봄바람이 불고 햇살도 따뜻했죠. 버스가 고장나서 이곳에 섰을 때 손님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30명쯤 됐을 거예요.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종점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혼자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탄광에서 일하다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딸은 도시로 나가버렸죠. 갑자기 손님이 몰려드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32년 전 그날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어린아이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그게 당신이었죠. 정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주머니가 라면 2그릇을 주문했어요. 하나는 당신 거, 하나는 자기 거. 저는 부엌에서 열심히 끓였죠. 근데 그 사이에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고함을 질렀어요. 버스가 고쳐졌으니 빨리 타라고.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기 시작했어요. 접시를 치우고 돈을 내고 아수라장이었어요. 그 아주머니도 황급히 일어났어요. 가방을 챙기고 뭔가 찾고 정신없어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라면을 끓이면서 아이한테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작은 아이가 혼자 남겨진 것 같아서요. 순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라면이 다 끓어서 아이한테 갖다 줬어요. 천천히 먹어 하고 말했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른 손님들 계산하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그리고 버스가 출발했어요.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가게를 둘러봤는데 아이가 혼자 라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버스는 이미 멀리 가고 있었어요.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질렀지만 너무 멀었어요. 순덕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다른 버스가 왔어요. 서울행 버스였죠. 기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아까 고장난 버스는 강릉행이었대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다음 강릉행 버스를 기다리면서요. 그런데 제가 왜 통영까지 간 거죠?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제가 아이를 화장실에 데려갔을 때였어요. 아이가 무서워하길래 손을 잡고 갔죠. 근데 돌아오니까 서울행 버스가 출발하는 거예요.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버스 기사님이 아이를 찾는 줄 알고, 아이를 태운 줄 알고 출발한 거죠. 저는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럼 저는 서울행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간 거예요. 어린아이 혼자서. 순덕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방송국에도 연락했고 실종아동 신고도 했어요. 하지만 당신 이름도 몰랐어요. 보호자가 누군지도 몰랐고요. 아주머니는 누구였을까요? 그것도 몰라요. 얼굴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너무 혼란스러웠으니까. 나중에 경찰이 조사했지만 아무도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대요. 정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저를 데리고 있던 사람이 부모가 아니었단 말인가요? 아마도요. 친척이거나 아니면. 순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라면은 식어버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뒤로 어떻게 되셨어요? 순덕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여기서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그 아주머니가 아이를 찾으러 올까봐. 혹시라도 아이가 어떻게든 돌아올까봐. 그녀는 일어나 벽장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스크랩북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실종아동 광고를 냈어요. 몇 년 동안 제 돈을 다 써가면서요. 스크랩북을 펼치자 노란 신문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실종아동을 찾습니다. 화방제에서 사라진 아이, 옷에 남아 행방불명. 수십 개의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순덕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바람꽃 엽서를 만들었어요. 이 마을 상징이 바람꽃이거든요. 혹시라도 당신이 어디선가 기억하고 찾아올까봐. 엽서를 어디에 보내셨어요? 여러 곳에요. 우체국, 복지시설, 경찰서,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에 보냈어요. 화방제 바람꽃 마을에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적어서요. 정우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대부분은 돌아왔어요. 주소 불명이라고. 하지만 계속 보냈어요. 10년, 20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순덕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믿고 싶었어요. 어디선가 잘 자라고 있다고 믿고 싶었어요.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덕은 정우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요. 제가 당신을 지켰어야 했는데. 정우는 일어나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사랑받으며 컸어요. 할머니가 자책하실 일이 아니에요. 순덕은 정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았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힘든 적도 있었지만 괜찮았어요. 정말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32년 동안 쌓였던 죄책감과 32년 동안 알지 못했던 진실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후 정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 진짜 이름은 뭐였을까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도 몰라요.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요. 뭔가요? 그 아주머니가 당신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착하게 있어. 금방 올게. 그리고 당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우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착하게 있어. 금방 올게. 아득히 먼 기억 저편에서 무언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응? 저, 다시 와도 될까요? 순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언제든 오세요. 이제 집을 찾았으니까요.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할머니. 꼭 다시 올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분식집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타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양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 때였습니다. 통영으로 돌아오는 길은 길었습니다. 정우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양부모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자정이 넘어 통영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어두웠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식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왔구나. 도식은 일어나 정우를 맞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뭘 찾았니? 정우는 배낭을 내려놓고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방제의 종점, 박순덕 할머니, 32년 전에 버스 사고, 잘못한 버스, 그리고 손목의 점. 도식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때때로 깊은 한숨을 쉬며 그래서 내 친부모는 아직 모르는 거구나. 네. 할머니도 그 아주머니가 누구인지 몰라요. 실종 신고도 없었대요. 도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바다가 검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우야. 네. 너 혼란스럽지?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요. 많이 혼란스러워요. 32년 동안 저를 찾던 할머니를 만났는데 정작 저를 데리고 있던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고 그리고 할머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할머니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도식은 정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구나. 정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정우야,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얘기해 줄까? 들려주세요. 도식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98년 가을이었어. 나는 배를 몰고 다니던 선장이었지. 어느 날 부산 항구에서 짐을 내리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한 분이 찾아왔어. 보호소에 있는 아이 하나를 입양할 생각이 없냐고. 5살 남자아이인데 신원을 알 수 없다고 했어. 부모도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고. 정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나는 사실 아이를 입양할 생각이 없었어. 명자와 아이를 갖지 못한 지 오래됐지만 그냥 둘이 살기로 했거든. 근데 도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복지사분이 보여준 사진 속 아이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이 움직였어.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이 아이를 우리가 키워야 할 것 같았어. 아버지, 명자한테 사진을 보여줬더니 명자도 똑같은 반응이었어. 이 아이를 데려와요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린 보호소에 갔어. 도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어. 다른 아이들은 뛰어노는데 너만 조용히 창밖을 보고 있더라고. 손에는 작은 종이 쪽지를 쥐고서 바람꽃이 그려진. 그 종이는 너무 낡아서 금방 찢어졌지만 우린 내가 그걸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똑같은 바람꽃 그림을 찾아서 열쇠고리를 만들어줬지. 정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물고기 모양이 아니라 자세히 보니 바람꽃 모양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만져서 형체가 희미해진 것 뿐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늘 그걸 만지작거리길래 우린 내가 뭔가를 기억하려는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강요하지 않았어. 내가 준비됐을 때 스스로 찾을 거라고 믿었지.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괜찮아. 넌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이제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저를 기다렸고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키워주셨고 저는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식은 정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정우야, 넌 선택할 필요 없어. 네, 우리는 내 가족이야. 그 할머니도 내 가족이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야. 둘 다 내 가족인 거지. 정우는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머니를 찾아가면 아버지 어머니가 섭섭해 하실까봐. 섭섭? 왜? 저를 키워주셨는데. 이제 와서 다른 가족을 찾으니까요. 도식은 정우를 떼어놓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정우야, 잘 들어. 우린 너를 키운 게 아니야. 같이 자란 거야. 내가 우리한테 온 순간부터 우린 가족이었어. 그리고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아버지, 내가 내 뿌리를 찾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리고 그 할머니를 만나는 것도 당연해. 그게 우리 가족을 부정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더 완전해지는 거지. 정우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 어머니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둘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 명자는 거실로 와서 정우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야, 할머니 만났다며? 네. 어떻게 아셨어요? 아버지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어. 32년 동안 널 찾으셨다고. 명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할머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어린아이가 사라졌는데 찾지도 못하고. 어머니, 정우야, 그 할머니한테 가. 네. 자주 찾아뵙고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할머니가 평생 기다린 건 내가 무사하다는 걸 확인하는 거였을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보여드려. 내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정우는 어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명자는 정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너를 키울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도식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내일 할머니한테 전화해봐. 우리도 인사드리고 싶다고. 정말요? 당연하지. 너를 지켜준 분인데. 명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뵙자. 통영 밥상 차려서 대접하고. 정우는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흘렸습니다. 네.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감추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두 가족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두 가족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통영 명잔의 밥상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박순덕 할머니였습니다. 정우가 직접 차를 몰고 화방제까지 가서 할머니를 모셔왔습니다. 긴 여행이었지만 할머니는 내내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바다를 처음 보는 건 아닌데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건 처음이네요. 긴장되세요? 응. 정우를 키운 분들을 만난다니. 할머니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보자기를 만졌습니다. 안에는 직접 만든 바람꽃 자수 손수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할머니.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오후 3시 통영에 도착했습니다. 명잔의 밥상 앞에 차를 세우자 명자와 도식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와 있었습니다. 정우가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네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고개를 숙인 건 순덕이었습니다. 저 박순덕이라고 합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명자가 얼른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무슨 말씀을. 저희야말로 감사드려야죠. 들어오세요, 어르신. 도식도 악수를 청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히 쉬세요. 순덕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테이블에는 이미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멍게, 굴, 해산물전, 생선구이, 미역국, 통영의 맛이 총집합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하시다니.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명자는 순덕을 상석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정우를 옆에 앉혔습니다. 명자와 도식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도식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박순덕 어르신, 저희 정우를 32년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덕은 얼른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해서. 아닙니다. 명자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저 불운한 사고였을 뿐이죠. 하지만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요.
그 아이를, 정호를 지켰어야 했는데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순덕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르신, 들어보세요. 저희는 정호를 낳지 못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죠. 평생 아이를 갖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루지 못했어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 정호를 만났어요. 처음 봤을 때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데려왔죠. 정호가 저희한테 온 건 어쩌면 그 사고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걸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순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정호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날 라면을 끓여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리고 평생 찾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저는 그저 어르신. 도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정호를 사랑했습니다. 어르신도 저희도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순덕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2년 동안 쌓인 죄책감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명자가 순덕을 껴안았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 괜찮아요. 정호가 여기 있잖아요. 무사하게 건강하게. 정호도 자리에서 일어나 두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도식은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참 후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명자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자, 이제 밥 먹어요. 다 식겠어요. 네. 순덕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먹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이렇게 맛있어요? 멍게 처음 드셔보세요? 네. 바다 음식은 잘 못 먹어봤어요. 명자는 기뻐하며 순덕의 그릇에 음식을 계속 올려줬습니다. 굴도 생선도 전도 많이 드세요. 편하게 드시고요. 저녁 식사는 따뜻했습니다. 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 통영에서의 생활, 화방제 마을의 추억들. 도식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화방제는 지금 사람이 많이 없다던데. 네. 이젠 거의 없어요. 저 혼자 분식집 지키고 있죠. 외롭지 않으세요? 순덕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외롭죠. 하지만 그래도 거기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혹시라도 정호가 찾아올까봐.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가끔 찾아뵈어도 될까요? 네. 정호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도 같이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순덕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정말요? 물론이죠. 이제 우리 식구잖아요. 도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강원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어르신 분식집 라면도 먹어보고요. 순덕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너무 벅차올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정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구나. 저녁을 다 먹고 명자는 후식으로 수제떡을 내왔습니다. 어르신, 이거 좀 싸드릴게요. 가실 때 가져가세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것도요. 명자는 부엌에서 큰 보자기를 가져왔습니다. 안에는 멸치,
다시마, 마른 김 같은 건어물들이 가득했습니다. 화방제는 산골이니까 바다 음식 구하기 힘드실 거예요. 이거 드시고 다 드시면 연락 주세요. 또 보내드릴게요. 순덕은 손을 붙잡고 계속 고마워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정훈의 집 2층 객실에서 묵었습니다. 명자가 깨끗하게 정리해준 방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순덕은 창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32년 만에 드디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훈은 무사했습니다. 좋은 사람들 곁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토요일 오후 화방제 종점 앞 분식집에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우와 양부모님 그리고 동네 남은 어르신 몇 분이 모였습니다. 분식집 옆에는 작고 예쁜 우편함이 새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파란색 우편함. 그리고 그 위에는 하얀 바람꽃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명자가 리본을 잘랐습니다. 자, 이제 바람꽃 우체국이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작은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우는 우편함 옆에 작은 안내판을 세웠습니다. 바람꽃 우체국. 이곳은 기다림의 우체국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 잊지 못할 기억과 추억을 이곳에 남겨주세요. 언젠가 그 마음이 꼭 전해질 것입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우야, 고맙구나. 제가 감사하죠, 할머니. 할머니가 32년 동안 지켜주신 이곳이니까요. 정우는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우편함을 주문 제작하고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고 우체국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바람꽃 우체국은 공식 우체국은 아니지만 특별 우편함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곳에 편지를 넣으면 정식으로 배달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우는 매주 토요일마다 화방제를 찾았습니다. 양모 명자가 싸준 도시락을 가득 싣고 와서 남은 어르신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순덕 할머니만 계셨지만 소문을 듣고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야, 이번엔 뭐 가져왔어? 멸치볶음이랑 깻잎 장아찌요. 어머니가 정성껏 만드셨어요. 명자씨 손맛은 진짜 끝내줘. 어르신들은 분식집에 모여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외로웠던 산골 마을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정우는 도시락을 나눠드리고 어르신들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전구 갈아주기, 무거운 짐 옮겨주기, 병원 모셔다 드리기. 어느새 화방제는 정우에게 또 하나의 고향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정우는 분식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라면을 끓였습니다. 예전처럼 국물을 내고 면을 삶고 계란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국물 맛 좀 봐주세요. 간이 딱 맞네. 잘했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32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이젠 기다림이 아니라 함께함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우는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벌써 몇 통의 편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울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할머니께 30년 전 이곳에서 할머니 떡볶이를 먹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때 맛이 아직도 기억나요. 건강하세요.
마이너스 김민수. 또 하나는 학생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바람꽃 우체국에게. 저는 엄마랑 헤어져서 지금 할머니랑 살아요. 엄마가 보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혹시 이 편지가 엄마한테 가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수진이가. 정우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모두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누군가에게 닿고 싶어 했습니다. 할머니, 이 편지들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그러려고 만든 거잖아. 정우는 편지를 소중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주소가 있는 편지는 우체국에 넣고 주소가 없는 편지는 정우가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선영 기자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실종 가족 찾기, 오랜 친구 연결하기, 그런 일들을.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조심히 가렴. 명자 씨한테 안부 전해주고. 네. 정우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할머니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식집 옆에 바람꽃 우편함도 보였습니다. 통영으로 가는 길,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32년 전 5살 아이가 잘못된 버스에 탔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옛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제 정우는 두 가족을 연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고향을 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긴 길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배웠습니다. 정우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들이 점점 멀어지고 바다가 가까워졌습니다.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집은 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받은 곳이 모두 집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2개의 집을 가진 행운아라는 것을. 통영에 도착했을 때 명자 어머니가 현관에 나와 계셨습니다. 다녀왔어요, 어머니. 왔니? 할머니는 잘 계셔? 네, 건강하세요. 어머니가 보내신 밑반찬 정말 맛있게 드셨대요. 그래, 다행이다. 들어와서 저녁 먹자. 아버지가 오늘 생선 좋은 거 사오셨어. 네. 정우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그를 맞았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코를 간지렸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작업화를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참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사랑을 나눠야겠다고. 바람꽃 우체국처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매주 토요일 정우는 화방제로 갑니다. 도시락을 싣고 편지를 전하러, 할머니를 만나러.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정우는 통영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바다를 보며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이것이 정우의 삶입니다. 두 고향을 잇는 다리 같은 삶. 바람꽃처럼 어디서든 피어나는 삶. 그리고 그 삶은 아름답습니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 에필로그. 1년 후 바람꽃 우체국은 지역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편지를 남기고 할머니의 라면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는 회사에 제안했습니다. 화방제에 물류 거점을 만들자고.
상간 지역 물자 수송을 돕자고 회사는 승인했고 정호는 그곳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호는 일주일에 사흘은 화방제에서 사흘은 통영에서 지냅니다. 양쪽 가족 모두와 함께하며 어느 봄날 정호는 화방제 뒷산에서 바람꽃을 꺾어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 꽃처럼 저도 여기 뿌리 내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넌 이미 뿌리 내렸어. 여기에도 통영에도.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바람꽃을 우편함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것처럼,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정호는 알았습니다. 그 부름에 답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을. 바람꽃 우체국은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다림을, 누군가의 그리움을, 누군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정호는 오늘도 그곳을 지킵니다. 두 가족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바람꽃처럼 어디서든 피어나는 사람으로.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2년 만에 재회한 정호와 순떡 할머니의 이야기, 가슴 깊이 와닿으셨나요? 만약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모든 댓글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